버스는 떠났고 남겨진 것은 말하지 못한 안녕이었다. 박일두는 그날 손을 흔드는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혼자서 자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함께 훈련을 받던 친구가 옆자리에서 내리며 휴가 때 전화하라고 외쳤지만 이미 그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버스는 한참을 달렸고 해가 질 무렵에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미 동기들은 다 내린 뒤였고 그는 마지막 남은 신병이었다. 고요한 어둠 속 낯선 산맥에 둘러싸인 부대 건물은 차갑고 무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안내하던 간부의 재촉 속에 그는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고참들의 시선이 그를 꿰뚫듯 바라보았다.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던져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 순간 한 고참이 물었다. 여자친구 있나? 길두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러자 이유도 묻지 않고 그는 바닥에 엎드려야 했다. 여자친구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신병의 현실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부모님은? 도용이 그는 입을 열었다. 없습니다. 제가 15살 때 이혼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말이 끝나자 병장은 한숨을 쉬며 동기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얘는 그냥 놔둬. 박일두, 쉬어올 순간 동물처럼 쏟아지던 시선들이 거두어졌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만약 당신도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상처를 견뎌본 적 있다면 그 말 못한 시간이 나를 바꿨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후 그는 곧바로 취사병으로 배정되었다. 평소 막노동을 했다는 말 한마디에 삽질 잘하니까 취사병 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날 밤 처음 내무실에서 정리를 하고 첫 점호를 마친 그는 다음 날 새벽 6시 군대의 리듬에 본격적으로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구보를 마치자마자 취사병 고참이 다가와 그를 데려갔다. 커다란 칼 한 자루가 그의 손에 쥐어졌고 그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참의 입에서 칭찬이 나왔다. 신병, 꾀하네. 식당에서 일했냐? 처음입니다. 그렇게 그는 첫날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힘들 줄만 알았던 취사병의 일은 오히려 그에게 잘 맞았다. 수많은 식사를 책임지는 일이 고되고 무거웠지만 그는 그 안에서 의미와 리듬을 발견했다. 주어진 공간 안에서 누군가의 식사를 위해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그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고단한 노동 속에서 비로소 사람 냄새가 배기 시작했다. 그렇게 100일 휴가를 보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그는 뜻밖의 호출을 받았다. 중대장이 갑작스럽게 그를 부른 것이었다. 이유를 묻기도 전에 그는 대대장실로 향했고, 이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사단장님이 너를 찾고 있어. 이등병 하나 보기 위해 헬기를 타고 직접 부대까지 오신다는 말에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중대장과 함께 헬기장으로 향하는 길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우웅 거대한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내려오는 검은 헬기, 날아드는 먼지와 바람 속에서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다. 그리고 사단장이 내렸다. 자네가 일두야. 그 순간 그가 걸어온 삶의 무게가 그의 등을 짓눌렀다. 고아처럼 버려진 10대, 여자친구 한 번 못 사귀어 본 청춘, 그리고 지금 군대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이름이 되어가는 이 순간. 그는 대답했다. 예, 이병 박일두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찾아와 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면 댓글에 그날의 나를 기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가자고. 면회라뇨. 저는 면회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대대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럼 지금 사단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 아닙니다.
말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한들 군 생활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와. 라는 말에 박일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날은 정말로 예고 없는 폭풍 같았다. 중대장의 호출, 대대장과의 만남, 그리고 사단장과의 면담. 심지어 헬기장까지 함께 걸어가게 된 지금, 이 모든 흐름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가슴은 점점 조여왔다. 이윽고 도착한 면회실. 거기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익숙한, 그러나 너무도 낯설게만 느껴지는 얼굴들. 박일두 이병, 오늘 면회 오신 분은 자네와 나 둘 다 잘 아는 분일세. 인사드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시선이 멈췄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 아래 깊은 곳에 잠겨있던 기억들이 사방으로 터져나왔다. 왜 그들이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사단장과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토록 놀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이제 그는 그 면회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는지를 이야기해야 했다. 왜 그 짧은 시간이 몇 년치의 세월을 다시 살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나서야 면회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의 인생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은 예상과 달리 해방감에 가까웠다. 매일같이 고성으로 채워졌던 집이 조용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고립으로 바뀌었다. 부모는 그를 혼자 두고 각자의 삶으로 떠나버렸다.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작은 월세방에 홀로 남겨진 그는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보증금을 찾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장 싼 고시원을 구했다. 불편하고 외로웠지만 그곳이 그에겐 유일한 안식처였다.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주유소에 일자리를 얻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학교, 그리고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일을 했다. 그 당시 시급은 1,100원이었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평일에는 7시간, 주말에는 12시간.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철제 적금통에 모았다. 은행 통장이 아닌 그 낡은 철통 안에 그의 시간과 고통과 희망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은 돈은 500만 원에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준비를 하며 드디어 새 출발을 꿈꾸기 시작했다. 교복도, 학비도 걱정 없는 첫걸음.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다. 겨울 방학이 끝나갈 무렵 고시원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일두야, 오랜만이다.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아버지였다. 그동안 아무 소식 없던, 연락 한 통 없던 그 사람. 애비가 원양어선 타러 간다. 돈 좀 빌려주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충격적인 말을 남긴다. 내가 내 방에서 돈 가져왔다. 딱 걸렸네.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곧장 고시원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방은 난장판이었다. 철제통은 사라졌고 그 안에 돈은 전부 사라져 있었다. 그는 다시 뛰쳐나왔고 아버지는 이미 계단을 달려 내려가고 있었다. 내 돈 어디 있어요? 돌려주세요. 그건 제 인생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끝내 사라졌고 일두는 거리 한복판에서 무너졌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는 참 많이도 울었다. 왜 은행 통장에 넣지 않았을까? 왜 믿었을까? 후회와 자책이 그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고등학교 진학의 꿈, 희망,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그는 어른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견뎠다. 주유소에서 12시간을 보내고 이어 새벽엔 신문과 우유를 배달했다. 겨울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삶을, 생존을 위해. 그의 손끝은 얼어붙었고 바른 감각을 잃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때 그에게 평범이라는 단어는 너무 멀고도 사치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매일의 고단함을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 칼바람이 불던 새벽,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한 골목을 배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1층 빌라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 그를 불렀다. 일두야, 너 일두 맞지? 그는 멈춰 섰다.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 우리 같은 중학교 나왔잖아. 나, 김희재. 희재는 말했다. 그때 넌 날 몰랐을 수도 있겠다. 난 널 알고 있었어. 반가워, 친구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 배달을 하는 거지? 내가 좀 도와줄까? 당신도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무너졌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에 그 손길이 날 일으켰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책을 펼치고 책상에 앉아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보려던 순간이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지 않게 익숙했고 마음은 조심스레 기대와 다짐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우편물 한 통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고시원 총무가 건넨 그 우편에는 입영 통지서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그 종이 한 장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계획과 희망을 순식간에 찢어놓았다. 일두는 원래 병역 면제자였다. 생활보호 대상자였고 공식적인 소득이 없었기에 면제가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지난 몇 년간 막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소득으로 책정된 것이 문제였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너무 철이 없었고 사회의 복잡한 규칙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 이제 선택지는 없었다. 군대를 가야만 했다. 한 달 동안 일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처음으로 쉬는 시간을 맞이한 그는 불안과 허전함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몸은 여전히 이른 새벽에 눈을 떴고 손은 무언가를 들어야 할 것처럼 허공을 헤맸다. 그때 대학 생활에 바쁘던 희재가 고시원 앞을 찾아왔다. 말없이 옆에 앉은 친구는 조용히 말했다. 희재야, 나 군대 가. 뭐? 내가? 면제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알았지. 근데 내가 돈을 벌었잖아. 그게 문제가 됐어. 희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옆에 머물러 주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입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일두는 문득 희재가 보고 싶었다. 휴대폰은 묵묵부답이었고 문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던 그는 희재의 집 앞으로 향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주제가 아직 낯설거나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를 기다리듯 골목 끝에 서서 말없이 희재를 기다렸다. 오후 3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천천히 걸어오는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희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희재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아버지가 위암이래.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있어. 그 말에 일두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그 말 속에는 고통, 혼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뒤 걸려온 병원 전화는 더 무거운 현실을 들려주었다. 병원비,
항암 치료비, 그리고 예정된 수술까지. 약 5천만 원. 그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삶과 죽음 사이를 가르는 무게였다. 그날 밤, 일두는 고시원 방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껏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있었다. 그 돈으로 희재의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였다. 요즘 돈 좀 모았더라. 통장에 5천이나 있던데. 그 말에 일두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제 통장 훔쳐서 나오는 길이에요. 훔치긴. 잠깐 쓰는 거다. 도장도 챙겼다. 닥치세요. 그 돈은 제가 피땀 흘려 번 겁니다.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아버지의 길을 막았다. 그러자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고 눈앞이 번쩍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아버지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절망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는 골목에서 울부짖었다. 혹시 당신도 한순간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이 쏟아졌던 적 있다면 댓글에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돈 가지고 가면 저주할 거예요. 나 귀신이 돼서라도 따라다닐 거라고. 고래고래 절규가 퍼졌고 잠시 뒤 아버지는 돌아왔다. 이 자식, 많이 컸네. 밥은 먹었냐? 그 말과 함께 그는 통장과 도장을 조용히 내밀었다. 애비를 저주하는 자식 앞에서 그 돈 들고 도망치고 싶겠냐? 그 말에 일두는 말없이 통장을 낚아챘다.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 엄마 일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심이다. 아버지의 얼굴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네의 허름한 해장국집에 마주 앉았다. 서로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 세월이 밥 한 끼 앞에서 묵은 침묵처럼 엉켜 있었다. 넌 군대 간다며. 영장 받다. 예, 다음 주에 입대합니다. 나는 평발이라 방이 다녀왔는데. 너는 현역이구나. 말끝을 흐리며 아버지는 말했다. 일두야, 아빠 많이 미워해도 돼. 그래도 언젠가는 내 앞에 진짜 아버지로 다시 나타날게. 일두는 그 말을 곱씹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한 번의 거짓일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는 반쯤 믿기로 했다. 혹시 당신도 끝났다고 생각한 관계에서 작은 용서의 불씨를 느껴본 적 있다면 댓글에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순간 희재가 나를 끌어안은 힘에 숨이 턱 막혔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몸은 어색하게 굳었다. 아, 임마. 그렇게 멋진 짓을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입대하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편지 보냈잖아. 그리고 너희 아버지랑 사단장님이 친구인 건 또 뭐냐? 우리 아빠랑 사단장님은 절친이셔. 나 어릴 때부터 자주 뵀던 삼촌 같은 분이야. 모든 게 말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사단장님 옆에 있는 이유도,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도. 하지만 그래도 편안보직이라 다행이라는 희재의 말에는 순간 울컥했다. 아, 너 군대 안 가니까 모르지. 취사병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새벽 4시에 하루가 시작되고 남들 다 쉴 때 우린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게 얼마나 빡센데. 희재는 웃으며 말했다. 이 자식, 군발이 다 됐네. 놀리지 마. 진짜 힘들다고. 나는 끝까지 받아쳤고 결국 우리는 둘 다 웃었다. 잠시 후 희재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일두야, 너 덕분에 수술 잘 받았다. 완치 판정도 받았고.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에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사단장님도 한마디 거드셨다. 정일도 이병, 내가 내 부하라는 게 자랑스럽다. 병원비는 내가 너한테 입금해주겠다. 막노동으로 힘들게 번 돈, 그냥 쓰게 둘 순 없지. 나는 겸연쩍게 웃었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이 자리는 내가 희재의 아버지를 도운 덕분에 만들어진 자리였다. 모두가 나를 위해 모였고, 모두가 나를 웃게 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함께 온 건지 궁금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내 군대 간다는 소식 듣고 제일 친한 친구인 희재를 찾아갔다. 처음엔 밥이나 한 끼 사줄까 하고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훔쳐가려 했던 돈을 결국 아버지를 위해 쓰더라.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버지는 나를 향해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중학교 때 내가 훔쳐간 돈. 이자까지 쳐서 넣어놨다.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다. 이번엔 아버지가 직접 번 돈이다. 받아라. 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지금 주셔야죠. 아버지 마음 바뀌기 전에요. 그날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아버지가 조금은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은 내 날이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봐. 치킨, 피자, 과자, 음료수 다 먹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버지 돈으로 사주세요. 저 이등병이라 PX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오늘 원 없이 먹어볼래요. 그날 우리는 사단장님, 희재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까지 다 같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었다. 면회가 끝난 뒤 희재는 또다시 끌어안았다. 일두야, 고맙다. 난 평생 너 존경하고 좋아할 거야. 아, 징그럽게 왜 이래? 여자나 소개시켜줘라. 넌 군인 체질이다. 그냥 말뚝 박아라. 이 자식, 못하는 말이 없네? 아, 사단장님 앞에서.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포옹을 풀었고 나는 부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후 사단장님은 정말로 내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다. 아버지에게 받은 3천만 원까지 더하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풍요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100일 휴가 때 나는 희재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를 모두 만났다. 그들은 나를 반겨줬고 나를 위해 맛있는 것도 아낌없이 사줬다.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일병이 되었다. 군 생활을 하며 나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부사관이 되는 건 어떨까? 희재가 장난처럼 말했던 말뚝 박아라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리내렸다. 나는 결국 부사관에 지원했고 합격했다. 취사병으로 시작한 나의 군 생활은 중사로 이어졌고 보급관이라는 책임있는 직책까지 맡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40이 되었다. 군인 아파트에서 아내, 딸과 함께 살며 한 달에 한 번 여전히 희재 가족을 만나러 간다. 아, 희재야. 내 아들, 점점 멋있어지네. 우리 딸이랑 결혼시키자. 아, 임마. 내 딸은 시집 안 보낸다. 내가 평생 데리고 살 거야. 뭐래, 내 딸이 너랑 평생 살고 싶겠냐? 우리 아들한테 시집 보내. 사돈 맺자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장난을 주고받으며 웃는다. 내가 그때 말뚝 박으라고 해서 지금 군인이 된 거잖아. 내 말에 씨가 된 거냐? 그럼 내 아들이랑 내 딸 꼭 결혼시켜야지. 10년 뒤에. 아, 임마.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응, 여전히 일 다니셔. 결혼도 하시겠다고 여자분도 데리고 오셨더라.
잘 됐네. 나중에 결혼식 하면 꼭 불러라.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소맥을 한잔하며 웃는다. 어린 시절, 세상과 단절된 채 고시원에서 일만 하던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고 말을 걸어준 단 한 사람.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바라봐준 유일한 친구. 그가 바로 김희재였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비를 내고 군에 입대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면회실에서 만난 그 모든 인연들. 아무도 몰랐던 내 땀과 노력이 그렇게 큰 울림으로 되돌아올 줄은 나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였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날 내 눈물과 분노 앞에서 처음으로 사람다운 얼굴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순간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낌없이 털어놓는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더욱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조심스레 공유해보시면 어떨까요? 나이 들수록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